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거란 기상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심 곳곳에 설치된 빗물바지가 담배꽁초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환경단체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 침수 위험 지역을 찾아가 장마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도림천 주변 반지하 주택을 돌며 물막이판 설치 상태를 살펴본 건데요.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전국적인 장마가 예고된 상황에서 침수 대책은 충분히 마련된 걸까요? 지난해 정부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꼽은 것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방안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현재까지 공공매입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대상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반지하 주택 10채 가운데 9채가 공공매입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회가 관련 예산마저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반지하 주택이 집중된 서울시의 경우 지상으로 이사를 한 반지하 가구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침수 방지 시설, 그러니까 물막이판이 설치된 반지하 주택도 32%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시 풍수해 대책 추진 설명회에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위층 주인집으로 대피하라는 무책임한 말까지 나왔던 걸 텐데요. 우리는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을 목도했음에도 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해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선 데 이어서 네. 베트남을 국빈 방문까지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두 분 얘기부터 들어보고 다른 얘기 또 해보죠. 네, 전 좋게 평가합니다. 이거는 네. 제 개인적 평가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에서도 좋게 평가한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나중에 따져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긍정적으로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할 때 이제 세 가지 지표 기준인데 하나는 이제 주목도, 또 하나는 이제 관계성, 그다음에 이제 성과물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이번 순방에서는 좀 확보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도 좀 돈독한 관계, 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원전 또 방산까지.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우리 3대 교역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네. 또 국빈 방문을 했는데
베트남은 경제는 호치민 그리고 이제 그 정치는 하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하노이 이제 방문해서 상당히 이 베트남 국민들한테 이제 신짜오 이러는 게 이제 이게 베트남으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굉장히 또 호응이 좋았다 그래요. 뭐 하여튼간에 현지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성과물로 지금 111건의 MOU도 체결했고 프랑스에는 뭐 40억 달러 정도의 이 투자 협정도 맺었다고 하니까 저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순방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어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앞에서 웃었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를 웃게 만드네요. 지금. 저는 뭐 늘 웃습니다. 늘 행복하고요. 이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이제 필요하고 좋은 행보이냐. 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프랑스 등에 이제 모여 있는 국가들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우디가 선발 주자여서 우리가 다소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네.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 네. 프랑스는 이전에 약속해 놓은 게 있어서 사우디를 1차 투표에서 지지해 주기로 약속해 준 게 있어서 뭐 그걸 유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갈 필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서 이제 활동을 한 것 필요하고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베트남 국빈 방문도 미중 갈등 간의 그러한 요소에서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세안 국가 또는 베트남 뭐 이런 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교역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네.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체제로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미국도 이 베트남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우리는 박항서 감독이 또 축구에 뭐 대단한 이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미지 좋잖아요. 이번에도 그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영리하게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좋은 행보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성과가 있을 것이냐 요걸 한 번 더 따져봐야겠죠. 네. 결국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한 것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사실 성과가 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11월에 발표가 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지켜보고 아마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예. 베트남 방문 역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뭐 성과가 많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의 어떤 시금석 이런 것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정치 체제만 놓고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우리하고 이렇게 어떤 유사성을 갖는 그러한 체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뚫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중국에 우리가 굽혀야 된다든지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할 말 해야 되고 중국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싸우려고 싸울 문제를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익을 우선시하는 접근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사실 이런 일련의 이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베트남도 굳이 사회 체제로 말하면 사회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 다만 체제는 이제 자본주의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치민 묘에 가서 이제 참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옛날식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 보면은 네, 그렇죠. 용납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짧게만 하나 더 붙이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모디 총리를 이제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서 맞이한 자리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질 건 없어요.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곧 또 시진핑 지석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갈등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보내서 시진핑 주석 만날 건 또 다 만나고 그러니까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네. 또 이면에는 또 챙길 건 무역할 건 또 교류할 건 또 다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뭐 싱하이밍 대사에서 충돌되고 뭐 지적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예. 또 중국과의 관계는 또 복원시켜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또 챙겨 나가야 되겠죠. 이걸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인도라는 나라가 예.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잘 해보려고 왜냐하면 중국 변수에 대해서 뭔가 대체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그렇죠. 하지만 인도 사회가 그렇게 뭐 자유롭거나 지금 뭐 과거의 계급제도가 완전히 타파됐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 체제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내에서 네네. 모디 총리 이거 연설도 시키지 말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반발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반발이 있지만 그런 반발은 또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그런 면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저런 문제가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 봐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여당도 뭔가 반중 정서 이런 거를 막 활용해가지고 정치에 활용을 하고 그걸로 대통령실 코드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예.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합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같이 하면서 이런 걸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할 때 170여 개국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는 뭐 우리랑 체제가 안 맞는 국가들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치 외교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국가들만 함께 우리는 하겠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리 외교를 할 때는 그런 경기를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럼요.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게 해야 부분들인 되겠죠. 것 같아요. 실제 네. 그 부산 엑스포의 가치 4개 중에도 연대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뭐 그걸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뭐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도 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움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외교 활동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전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사람 응답자의 36%였고요. 부정평가한 사람은 57%였습니다. 그러면 긍정평가한 사람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이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가 나왔다. 이런 거고요.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가 31%, 국방안보가 6%, 공정정의원칙 5%, 교육정책, 노조 대응이 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거는 역시 외교가 22%,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9%, 경제, 민생, 물가 8%, 독단적, 일방적 6%, 소통 미흡, 일본 관계 5%,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교육정책 4% 등이 거론이 됐는데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해 네. 주시죠. 뭐 지지율상에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이제 긍정평가만 변화가 있었는데 1%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행보 뭐 이걸 본격적인 반등인지는 이제 좀 더 추세를 봐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조사가 화수목 실시가 되긴 했지만 네. 대통령의 지금 순방이 오롯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른바 악재와 호재가 이제 교차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한 지난 2달 반 동안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 모두 제일 윗순위는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주제가 등장한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에서 좀 주목받게 올라와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능 관련된 대통령의 공정 수능 그러니까 킬러 문항 이런 관련 발언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좀 더 결집하는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예. 또 2가지인데 이제 부정평가에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쿠시마와 교육.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와 또 교육 이슈가 대통령의 부정평가로 올라와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층에서는 이 오염수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수능 수험생들에 대한 혼란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이걸 정리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 올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양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집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그동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비판을 하고 이제 사교육을 이제 줄여야 된다. 그게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고교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지금 수험생의 입장이거나 또는 재수생의 입장이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수능에 대비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분들과 그 학부모들은 상당한 혼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상당히 대통령이 문제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어떤 밀접하게 이런 수능 문제와 관련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다 자식을 뭐 키웠다든지 또는 아직도 수능 보려면 한참 남았다든지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킬러 문항이 뭔지 뭐 사교육비 경감시키면 좋은 거죠. 사교육비를 줄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킬러 문항이 뭔지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운 게 아닌데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 그것은 상당히 또 대통령이 좋은 얘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맞는 말 했는데 언론은 왜 이러고 야당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 입시 논란 이걸 따져보면 맞는 거냐. 이 대통령의 인식이 네네. 상당수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게 된 계기가 6월 모의평가에 이제 난이도 또는 여기에 킬러 문항 유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얘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이 있는 거냐 또는 난이도가 특별히 난도가 어려웠던 거냐 를 따져보면 언론의 지금 보도는 그런 반응 아니다예요. 지금 모의평가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지금 문제를 낸 쪽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한 거니까 그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까 대통령한테?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주호 부총리가 얘기할 때는 아예 보고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능 관련 얘기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그 전후에 뭐 다른 경로로 대통령실이 뭐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네.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시험 본 사람들은 이 난이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한 정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문제마다 소위 말하는 문제적인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정답률이 10%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6월 모의평가에 가장 이게 킬러 문항 아니야?라고 이 킬러 의심 문항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 2개 중에 정답률 지금 대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36% 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대체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킬러 문항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갑자기 킬러 문항 얘기를 한 거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은 지지율에 이렇게 양쪽에 이제 뭐 결집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6월 모의평가가 이게 대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교육부가 이것이 킬러 문항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이 교육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이 안이 있는 거냐 수능 입시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에 따라서 이 교육 이 모의평가 저 킬러 문항 얘기는 단기적인 변수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방금 전에 킬러 문항 정답률 네네. 얘기하셨지만 36%면 그 킬러 문항 맞아요?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고요. 그거 열심히 사교육해가지고 36%까지 네. 맞은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방금 있을 것 전에 같아서. 이제 김일환 평론가 이야기한 킬러 문항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다른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고 사실 이 문제가 교과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를 이제 대체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해서 보통 뭐 상위 10%다 또는 상위 10% 미만의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네.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벌리면 이제 우리 김성환 앵커께서 또 당황하시니까 짧게 아주 짧게 네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킬러 문항인데 저는 킬러 문항 자체가 부적절하다면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20년 수능 때도 킬러 문항이 좀 문제가 돼서 네네. 그때도 시민단체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교조와 또 교총에서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 킬러 문항 문제되면 없애자. 두 번째는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2021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은 초중고만 놓고 봤을 때 약 한 24조 정도가 실태조사 결과 24조 사교육비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역은 뭐냐면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비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봐라 사교육 시장을 보니까 지난 한 80년대 90년대 운영했던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고 좌파들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런 이제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마지막은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5개월여 남은 시점에 수능 관련해서 공정입시 이야기해서 킬러 문항 이야기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어오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들여봐야 되지. 네.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게 하나다. 한 덩어리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과 교육개혁 얘기만 해도 사실 2시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이 얘기를. 네, 그럼요. 킬러 네. 문항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밖에서 출제가 된 게 문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능의 대부분의 문제는 교과서 밖에 있는 지문을 활용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과정에 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 추론 능력이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다만 이 지문만 읽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20년에 그 바젤3 협약 나오는 그 문제가 그랬어요. 지문을 읽었으면은 바젤3 협약이나 BIS 비율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이것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형태의 문제여서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이 시험 시스템의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그것들이 왜 있는 거냐 그러면 시험의 중요성이 커져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 시험의 중요성은 줄이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수능의 자격고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대입과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도구, 다양한 기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의 입시 전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러한 다양한 입시 전형에서 다 어떤 비리가 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사교육이라는 게 킬러 문항만 있는 거냐. 논술도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랑 뭐 이거 또 한다고 그러는데 자사고 입시 그냥 검색을 해도 거기도 이 사교육이 있고 심지어는 유치원도 지금 사교육 이런 상황인데 네. 유아들도 사교육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다 얘기가 없고 네. 누가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 정확한 대책,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논쟁은 복잡한 것처럼 지금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논쟁이. 킬러 문항 없으면 사교육 없어집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그렇죠.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체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까지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교육 중심의 정말 사교육의 허리가 휘는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안 나타나도록 하려면은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요즘에 뭐 일타 강사가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국민의힘 쪽에서 사회 악처럼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빌런처럼 그렇게 정조준이 돼 있죠. 그렇군요. 예, 사회학이라는. 근데 불법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체제 내에서 일종의 뭐 자신의 뭐랄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킬 때는 이른바 이제 일타 강사들이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타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라든지 그 강의 내용을 들었던 학생들의 반응보다는 그들이 쌓아 올린 이제 이 경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년에 연봉이 200억 이상이고 130억을 뭐 세금으로 신고를 했고 또 슈퍼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이 양극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 이른바 슈퍼스타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의 그 생활과 일반 학생들의 고통과 뭐 이게 이제 비교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본질하고는 조금 맞닿아 있지는 않죠. 그러면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까지 팽창된 그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 시장에서 자기 능력이 발휘돼서 그만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은 사람한테만 그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답변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체제 내에서 국민들이 어찌됐든 투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내기 위해서든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데 뭐 불법이나 편법으로. 네, 그거를 경계를 하기도 애매한데 마치 주택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악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그 체제 내에서 우리 법률 안에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국민의힘이 가장 큰 그 얘기를 강조했던 입장이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영국으로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입장이. 그러니까 다주택자 문제도 어떤 사람이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돼야만 뭔가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다주택자가 많아짐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돼서 아무런 사회에 어떤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그걸로 여러모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시스템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것과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근데 네. 앞에 얘기를 하면은 뭐 다주택자가 되졌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별로 이런 시스템 바꾸지 않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일타 강사에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사교육도 뭐 별로 받아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좀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이 뭐랄까 어떤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그러한 사교육 종사자 중에서도 어쨌든 이윤을 위해서 사실 아이들의 이 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들면은 일타 강사가 죄를 졌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일타 강사 얘기를 특별히 여당이 하고 있는 거는 사교육을 줄이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자라고 하면은 가장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일타 강사가 아닙니다. 걱정을 안게 되는 사람들은 동네 학원장들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여러모로 코로나 이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정권이 나서서 사교육을 줄인다고 어디 영향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 발언 나온 다음 날 대통령실이 대통령 발언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사교육은 시장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전반적인 사교육 비용 경감을 진짜로 이 책임지고 할 준비 또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타 강사 제일 때리기 쉬운 사람들 욕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타 강사 악마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일타 강사들이 다 좋다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뭐 김이나 평론가 얘기도 길고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변인찬 소장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저는 아주 짧게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에 이 사안이 사교육 교육을 좀 이렇게 척결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한다 그러고 이걸 계속 미뤄왔거든요. 뭐 터질 게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터진 것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저는 정말 이게 용두사미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사교육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지금부터라도 좀 나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는 뭐 2시간을 해도 3시간을 해도 될 얘기니까요. 그럼요. 여기서 좀 가름하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오늘 나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오늘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인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각 결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거의 본안 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말씀을 들어보죠. 저는 뭐 이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거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모든 예를 들면 논쟁과 모든 뭐 명운을 걸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각이 됐으면 기각이 된 대로 본안 소송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금 뭐 즉시항고한다고 하는데 아마 결론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전에 가처분 신청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것도 한국에서 다뤘고. 결정이 나오려면 임기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준석 전 대표 건도 다뤘고 계속 다루면서 다 익숙해진 논리인데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제 뭐 법적 대응하는 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결국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방통위원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TV조선에 대한 어떤 재승인과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막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결론이 뒤집어졌는데 네. 그 결론이 뒤집어진 걸 전제로 지금 또 논의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방통위원장들이 점수를 바꿨을 때 이걸 왜 바꿨습니까라고 하고 알아보고 이걸 바꾼 이유가 과연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꿀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인지를 다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방통위원들의 어떤 논의나 이런 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런 점에서 이 어떤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 방통위원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고 하는 게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변동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본안소송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이고 다만 가처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반드시 뭐 결론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정현주 KBS 사장의 경우에도 그 무죄 나왔잖아요. 2심까지 2심 3심 가가지고 그때 가처분은 기각됐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의미 부여를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항고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임기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것도 그다지 유용한 그런 대응은 못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상황일 텐데 뭔가 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규합을 해서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연계해서 뭔가 이 사안을 더 확대해 나간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 단계로 넘어간. 그렇다면 결국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지금 지명 유력설입니다. 지명된 것도 지명 유력설인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지명 수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좀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같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이어서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을게요.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명 시기가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오늘 이제 그 판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곱씹어 볼 분도 있고 왜냐하면은 지명을 하면 자녀 임기를 하고 또 이 새로 또 임명 절차를 또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7월인데 임기가 곧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예 임기 끝난 이후 시점에 지명을 해서 임명 절차를 한 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불거질 것이 바로 이 논란이거든요. 여론 관련된 논란. MB 정부 때 그다음에 자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제 올랐을 때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우려.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데이터 전문가니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런 논란 때문에 자녀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에 해명도 있지만 지지율에 특히 대통령 지지율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엄청난 타격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몇 차례 1년 임기 동안에 그런 사람과 관련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총선을 가까이 두면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 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나 이런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타격은 받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지지율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명 강행한다. 네. 뭐 언론계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뭐 한국 기자협회가 조사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부정적이죠. 좀 그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때요? 당연히 이제 이 언론계와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후보자로서 지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그널이 명확한 거거든요. 어떠한 종류의 언론의 변화를 어쨌든 추동하겠다는 것이고 그 추동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금 정권의 우호적인 환경을 그 방법이 뭐든지 간에 조성하겠다라는 게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계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반기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그런 큰일이 있어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지켜보자 이런 과연 이 임명이 과연 사회에 어떤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는지 또는 뭐 얼마나 또 언론이 뭐 아주 그 올바른 언론이 되는지를 지켜보자 이런 취지일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변수가 당장의 어떤 임명 강행을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되는 이런 변수라기보다는 이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나중에 이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는 그러한 종류의 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 강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사당이 지금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상당히 좀 시끄러워질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자, 이번 주에 여야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뭐 논란이 되는 거 하나,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네.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예, 예. 마지막 답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서약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계속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정개특위에서도 안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안이었는데 의원 정수를 10% 오히려 30석 줄이자. 그리고 당내에선 뭐 비례대표 의석을 30석 줄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두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의견 네.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짧은 내용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10%니까 저는 이게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여야 간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개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10%? 아니 개헌까지는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됩니까? 예. 예.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0%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어떻게 수용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다분히 김기현 대표의 이제 자기 브랜드화다. 김기현 대표는 적어도 의원 정수 10%라는 수치를 좀 강조했다. 이런 네네.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이 가장 조명받죠. 네.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실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도나 MZ세대나 또는 무당층에서는 과연 저 발언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 생각했는데 지금 혁신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걸 받아들이자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많은 상태에서 그나마 중간지대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승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떤 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정치학자 10명 붙잡고 물어보면 9명은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고 얘기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의원 정수 10%를 줄이자고 하면 그 결론은 실천적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야 합의가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쪽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하고 어떻게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돼서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더 잘했어요. 이 김기현 대표보다 여러 면에서 불체포 네네. 특권 언급한 것도 네.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랬는데 다만 이 후속 조치가 뭐냐에 결국은 달린 거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민주당 혁신위가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취지의 지금 요구안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분명히 정권을 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걸 논의하게 될 건데 만약에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까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하고 혁신위가 이런 대안도 내놨는데 민주당이 안 받았다. 그렇게 만들 것이냐. 지금 보도를 보면은 내부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검찰 어떻게 믿느냐. 검찰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뭐 투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체포동의안에 처리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잘한 것이 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는 25일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 담배꽁초가 가득 쌓인 빗물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침수 피해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오염과 기후위기까지 야기한다는데요. 김채린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과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7일 바다의 시작이란 제목의 캠페인을 벌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입니까?
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에서나 담배꽁초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담배꽁초가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담배꽁초는 빗물바지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이런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네, 빗물바지는 도로 위의 잿더리가 아닌 바다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네. 빗물바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간단한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바닷가가 아닌 도시에서 진행하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입니다. 아,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하나씩 좀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풀이를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네. 빗물바지에 있는 담배꽁초를 줍는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주우면 어느 정도 줍습니까? 저희 지금까지 5월, 6월 총 2회의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예. 5월에는 300g 가량의 담배꽁초를 수거했고요. 6월에는 1.8kg 가량의 담배꽁초를 수거했습니다. 이게 청주 시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청주 시내에서 진행되는 건데 예. 저희 이번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청주대학교 앞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그 예. 한 골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골목을 청소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킬로그램 정도의 담배꽁초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양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담배꽁초가 지금 좀 피우다 버렸을 테니까 전체는 그렇죠. 아닐 거고 꽁초일 거 아니에요? 무게가 어느 네.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요. 이게 캠페인은 무게가 따지면 이게 총 킬로그램은 1.8kg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꽁초가 온전히 한 개비가 버려지는 게 아니고 예. 피우다 버린 게 버려지기도 하는데 예. 이 한 개비의 무게가 0.9g 정도 해요. 그래서 이 총 1.8kg인 걸 계산해 보면 총 약 2,000개비 정도가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와닿네요. 네. 네. 그 이상 수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담배꽁초를 수거하시는 게 빗물바지니까 빗물바지 위에도 있을 거고 또 빗물바지 아래에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다 맞아요. 같이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겉에 있는 빗물바지도 줍고 빗물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드러내고 안에 있는 담배꽁초까지 같이 줍고 있습니다. 이게 냄새도 나고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요즘 여름이어서 더 많이 부패가 돼서 악취가 더 심하기도 합니다. 같이 캠페인 하실 때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저희 5월에는 10분 정도 참여하시고 6월에는 25분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는데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시민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요. 근데 가서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난 폭우 때 그 빗물바지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그 물이 빠져야 되는데 거기로 꽉 막고 있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주변이 침수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떻게 실태가 어떻던가요? 실태 많이 심각하고요. 예. 흡연자분들이 유독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시는데요. 이게 빗물바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섞이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3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빗물바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하수구를 막히게 하고 이로 인해 도로가 잠기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 이게 정말 눈으로 확인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많이 느끼곤 합니다. 가서 직접 청소를 해보시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캠페인 제목이 이름이 바다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담배꽁초가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한 해 동안 약 700억 개비의 담배가 판매되는데 예. 그 WHO의 자료에 따르면 판매된 담배 중 3분의 2는 바닥에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 대부분이 빗물바지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의 2020년 전국 해양 플로깅 조사에 따르면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1위가 담배꽁초이기도 할 정도로 이 담배꽁초가 생각보다 많이 해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담배꽁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담배
담배꽁초의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분해가 어려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필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담배 필터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필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아주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해양 생물들은 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도심에 이제 비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누군가 버린다 하더라도 그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수시설 같은 데서 걸러져 가지고 그게 바다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그렇죠. 모양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걸러진다고 생각하곤 하시는데 예. 생각보다 유입되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비물바지 이 캠페인, 바다의 시작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은 그동안에 아마 많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아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담배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쉽게 바뀌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 분해가 되기도 하고, 예. 잘게 부서지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긴 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면 예. 세포를 파괴하거나 다른 물질의 독성을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예, 이게 예.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비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요, 역류가 일어나서 네. 침수를 만드는 어떤 주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해양 생태계까지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정책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그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예. 실제로 시행 후에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이 수거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제도의 의도를 벗어나서 거리가 아닌 다른 방법,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모여진 담배꽁초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는 등 악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 수거 후에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말한다면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제대로 초점을 맞춘 정책을 잘 시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담배 안 피는 게 가장 1순위일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네. 근데 담배를 태우더라도 담배꽁초를 버릴 때 그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 없으니까 비물바지에다 그냥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요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 저희 캠페인 참가자들도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더 바닥에 버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사실은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피울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숨어서 피우다가 그래서 몰래 이제 맞아요. 버리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담배 제조업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 말고 친환경 담배 필터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친환경 담배 필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생산한 담배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데요. 이 친환경 담배 필터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걸 개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담배를 똑같이 거리에 많이 버리게 되면 이 친환경은 의미가 없어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또는 담배 인상공사 또 담배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담배를 끝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 원칙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담배 꽁초 수거 보상제는 세금으로 시행되는 제도잖아요. 예. 근데 담배를 땅바닥에 버리지 않는 비흡연자들도 책임을 묻게 되는 건데, 담배를 만든 사람과 버리는 사람은 확실한데, 그러면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비흡연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업에서도 책임을 지고, 예.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담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좀 만든다거나, 아니면 담배 꽁초를 수거하는 전용 수거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물바지 캠페인 계속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지금 캠페인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실 건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캠페인을 지금 5월부터 시작했고요. 올해까지 11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네. 매월 한 번씩 세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계획을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월 다른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서 이게 청주 전역에 이 바다의 시작 캠페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환경운동 연합 차원에서 좀 더 이게 캠페인을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게 원래 사실은 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청주 총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작년 5차에 걸쳐서 줍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줍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줍깅에서 벗어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의 필요성을 저희가 많이 느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인식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알겠습니다. 해보면 좋겠다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인 활동가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 전남 남해안, 오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50에서 150, 전남권과 경남권 30에서 100, 그 밖의 지역 5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2도, 광주 21도 등 전국이 17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대구 31도 등 전국이 23에서 33도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덥겠습니다. 특히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와 피부보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4도, 습도 7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누군가의 생애 마지막 기록을 들춰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별세한 세계 영화음악계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자서전을 살펴보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국내에 출간되지 않아 직접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일본 언론이 전한 내용만 봐도 그가 생애 끝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암 투병 중이던 사카모토는 숨지기 나흘 전인 3월 19일 자택에서 식사를 마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위중하다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쯤 치료를 받다 본인 의지로 완화 치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카모토는 의료진과 악수하며 이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재생할 곡 리스트를 고르고 추후 예정된 자신의 중국 전시회에 관한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서전 편집자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카모토는 머지않아 찾아올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매우 의지적이었다. 자서전에는 2년 전 사카모토가 암수술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간과 폐 등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돼 20시간의 대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나빴지만 넉 달 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과거 사람이 태어나면 주변 사람은 웃고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은 울곤 했다. 그렇지만 미래엔 갈수록 생명이란 존재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런 세상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전북 익산의 구룡마을 대나무 숲을 빛의 향연으로 바꿔놓는 반딧불이. 한여름 내내 빛을 내뿜을 줄 알았지만 실은 짝짓기를 위해 일생에 단 한 번 사랑의 비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 온몸을 밝힌 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비행을 하고 사나흘 안에 죽는 반딧불이. 사카모토 류이치도 어쩌면 짧은 생, 혼신의 힘을 다해 반짝이는 음악을 선물하고 우리 곁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세븐 사무라이 엔딩 테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이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98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지만 사카모토 류이치의 의지와 음악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겠지요. 한여름 시골집 반짝반짝 별처럼 날아다니던 반딧불이가 그립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반딧불이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카모토 류이치도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얘기들 저는 한때 약간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뭐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죽음도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사카모토 류이치처럼 의지적으로 사람이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그의 음악은 또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던 것처럼 영유아 살해 유기 사건이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법 입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태어나긴 하는데 네. 그림자학이라 그래서 전혀 현실 사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는지를 전혀 체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선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제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친모 중에도 그렇게 지금 진술한 사람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 언론 그 회사에서 아이를 데려갈 곳을 구한다라고 하는 불법 입양 문의글을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자로 부산 아기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비공개로 입양을 보내고 싶다. 키울 능력이 없어 입양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문의를 했더니 예. 이제 그 여러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같은 사이트에는요. 생후 11일차 된 여자 신생아인데 네.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 출생신고를 못했다. 도저히 키울 여력이 안 된다. 입양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재 입양특례법 때문에 출생신고 안 하고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불법 입양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불법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 글들도 올라와 있기도 했고요. 지인이 5년 전에 뭐 아는 집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모에게 병원비를 주고 데리고 왔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2015년부터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한 2천여 명이라고 감사원의 네네. 감사 결과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런 내용이 알려졌고 사실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식 코너 같은 데다가 취재진들이 이제 입양을 할 산모인 것처럼 해가지고 글을 올려보면 2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린대요. 아, 그래요? 네. 빠른 입양을 원한다. 지금 바로 데려가도 되느냐 이런 물음들도 있고요. 뭐 원하는 게 뭐냐 이제 그
댓글 올려놓은 근데 거 말씀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후 10일 정도밖에 안 된 아이 같으면 네. 그냥 내호적에 내가 출생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생 신고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입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출생 신고를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난 곳은 또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산모 출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병원에 가서 네.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네. 그냥 혼자서 출산을 하거나 예. 뭐 물론 뭐 주변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출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 네, 현재를 알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만약 병원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임신 출생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히 잡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지금 네. 출생을 했다고 하는 거를 네. 행정기관에 통보할 거냐 말 네. 거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도 안 했다. 출생 신고도 안 했다고 하면은 아까 그림자학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림자학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예. 범죄에 활용이 된다거나 이래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실제로는 출생 기록을 조작하기를 바라고 낳으면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제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게 다 아동 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설령 친모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입양을 한다고 해도 돈이 오가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불법 입양을 막기 위해서 출생 신고가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손질하고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는 출생 통보제도 도입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숨겨가지고 뭐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공개적으로 해라.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네.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게 오히려 더 뭐 악용되거나 이러지 않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범죄 쪽에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가 부모를 찾을 길도 없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도 베이비박스 이런 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면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감사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2천여 명 중에서 베이비박스에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000여 명들도 한 200~300명 정도는 출생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800여 명 정도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출산 문제에 관해서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만 할 줄 알았지. 네. 하기만 했지. 이런 태어난 문제를 아이들도 하나씩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부가 최근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학생 약 7,000명을 전수조사했는데 네. 20여 명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요? 예. 아동학대 사각지대 이 얘기는 나온 지 좀 됐었죠. 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오지 않으니까 체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발견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서 선생님 저 아파서 학교 며칠 못 가겠습니다. 그럼 미인정 네. 결석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거를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결석하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정부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동학대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가 2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전수조사는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지난 2월에 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동학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네. 나서 합동조사에 착수해 보니까 2달 동안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계모와 친부가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에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도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상은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 이상 장기 미인적 결석 상태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학생,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6,801명을 조사를 했는데 네. 대면 관찰을 해보니까 59명에서 아동학대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20명은 진짜 범죄 정황과 관련이 있어서 수사 의뢰가 됐고요. 학대 우려가 큰 아이들이 먼저 분리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학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12월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결석이 계속 반복되면 좀 이상한 거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대면 관찰을 하도록 전화로 확인하면 부모가 둘러댄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직접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통화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대면 관찰을 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과 학습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럴 네. 수 있다고. 근데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안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홈스쿨링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부정해서 아이를 못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뭐 민정 결석이라고 하셨는데 대안학교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홈스쿨링 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얘기 안 하고 하는지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참 이런 문제들 또 사실은 이것도 뭐 출생률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고요. 우리 그렇죠. 사회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1년 전 대서양 해주로 침몰한 타이타닉호.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걸 보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잠수정을 탔던 탑승자 전원, 이게 타이타노라고 하죠. 네. 결국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나흘 만에 심해에서 산산조각이 난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 수면 4km 아래에 타이타닉호의 잔해와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선체의 조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선실 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잠수정이 심해에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내파됐다고 하니까 바깥에서부터 오는 압력으로 부서진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항한 지 몇 시간이 안 돼서 미 해군이 폭발음을 감지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심해 관광을 기획하고 잠수정을 조종한 탐사업체 오션게이트의 CEO와 영국의 억만장자 탐험가, 파키스탄의 재계 거물과 그의 아들, 그리고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 5명 모두 다 숨진 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인당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관광에 나선 사람들이었는데요. 네. 잠수정 운영업체가 애도의 설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비극의 현장을 안정성도 담보하지 않고 고액의 관광 코스를 이용했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잠수정 업체 오선게이트의 CEO인 스톡턴 러시가 잠수정에 타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인 웬디 러시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숨진 노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왜 침대에서 악기 연주하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노부부가 침대에 앉고 있는 장면 아마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손녀인 것으로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안타까운 사연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해양경비대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다가 원격 수중 탐사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심도 이게 뭐 100m, 200m가 아니라 4,000m잖아요. 네. 그리고 잠수정도 지금 거의 파괴가 됐다고 거의 네. 뭐 네. 잠수정이 폭파됐다고 할 정도의 예, 상태인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그 실종자 수색을 어떻게 해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신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해안경비대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환경이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주여행보다는 해저 탐사가 더 어렵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해수면 탐험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정밀하게 지도화된 해저는 전체 20%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나 햇볕이 거의 닿지 않는 거의 암흑에 가까운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압, 지상보다 뭐 거의 400배에 가까운 압력이라고 하니까 네네. 38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압력과 어둠이 차단된 시야 그리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높은 주파수의 음파기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을 갖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후 후속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샘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엔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엔화가 지금 그 원달러
800원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어머나 싶잖아요. 사실 800원대라고 한 하니까. 1,000원 정도를 우리가 뭐 계산했었는데 800원까지 네. 내려가 800원대인 거죠. 네, 800원대를 찍었던 건데요. 네. 2015년 6월 이후에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인가 보다. 지금 엔화를 좀 사두면 오를 때 좀 그 환차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수요가 꾸준하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그 10시에 원엔 재정 환율이 908원 80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6일에 1003원 61전이었으니까 두 달 만에 100원 가까이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요. 897원 49전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예치를 해두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엔화 예금 잔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화가 약세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가 다 금리 올릴 때 일본만은 계속 그 금리를 낮은 대로 계속 유지했던 이유 때문인데요. 유지했었죠. 네, 그런데 아마 앞으로도 그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2013년 5월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말에 엔화 예금 잔액이 62억 5천만 달러인데 이게 한 달 새 9억 3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면요. 1조 2,350억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일본이 물가가 안 올라가지고 일본 정부가 제일 큰 고민거리예요. 10년 동안 월급도 똑같잖아요. 아니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가 더 월급 더 얹어줄게, 더 올려줄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월급으로 소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기업이 돌아가는데 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너무 정체돼 있으니까 완화 정책을 포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긴축하면은 더 그냥 경제가 꼬꾸라질까 봐 안 걱정이 돼서 쓰니까요. 못하는 예. 상황인데 뭐 그건 뭐 일본 내부의 상황일 거고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으로 관광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 가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가깝죠. 가깝고 우리랑. 주말만 네. 이용해서도 다녀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음식이나 그 문화에 대해서 저항감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익숙하죠. 때문에 네. 많이들 다녀오시는데요. 게다가 슈퍼엔저 현상이 여행객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대비 엔화값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다 보니까 일본 여행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찾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190만 명 중에서 한국인이 50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일본 간 여행객 중 3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우리한테 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5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누적이 258만 3,400명이었습니다. 4월의 순 방문자보다 5월 들어서 순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나 한국으로부터의 그 일본 방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업체에서는 어쨌든 패키지 상품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오는지 궁금하네요. 그 많이- 통계 수치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예. 우리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일본이 오히려 싸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대적으로요. 문득 들었어요. 예. 예전에 일본 가면 정말 물가 비싸다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할 것 같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